바쁘신 시간 때 이렇게 오신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기독교 선교사와 이승만 박사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우리 같이 또 우리 근현대사를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당연한 것 같지만 결코 당연하지 않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뭘까요? 우리가 늘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당연한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 자유. 그렇습니다. 자유. 우리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유라는 단어예요. 자유. 네. 근데 여러분들은 뭐 자유에 대한 이 벌써 단어만 들어도 가슴이 뭐 진짜 뭉클하고 또 감동이 되시겠지만 대다수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네. 그런 내용들을 한번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났는가를 한번 우리 좀 이따가 또 진단도 하고 본격적인 역사 공부 한번 들어가겠는데 우선 제가 시작하면서 제가 한번 일주일에 전국 돌아다니면서 여기저기 탐방도 하고 인터뷰도 하고 있는데요. 여기 어딘지 아시는 분 한번 맞춰보세요. 네, 전국에 이런 현충원, 호국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우리 국립현충원이 되겠습니다. 네, 서울에 있는 국립현충원이죠. 이 숫자는 무엇을 뜻할까요? 네, 대한민국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의 그 숫자입니다. 우선 이 서울에만 있는 국립현충원에 여기에 계시는 이 묘비가 몇 개나 될까요? 네, 이 숫자 중에 답이 있습니다. 몇 개나 될까요? 묘비가 54,000여 개. 네, 54,000여 개의 이렇게 묘비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165,000은 무슨 숫자일까요? 저거는 합산한 거고요. 104,000. 104,000은 무슨 숫자인지 혹시 아시는 분? 네. 여러분 그 현충탑이 있어요. 거기에 한번 지하에 내려가시면은 사방으로 위패가 모셔져 있습니다. 네. 시신을 못 찾았어요. 유해를 못 찾았는데 그러나 위패라도 모시자. 그래서 위패를 쭈루루 이렇게 안치를 해놨는데 그 숫자가 104,000여 분의 바로 위패가 되겠습니다. 7,000은 뭘까요? 시신은 찾았는데 유해는 찾았는데 유골은 찾았는데 신원 확인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7,000여 구에 해당하는 유해를 따로 합장을 해가지고 현충탑 지하에 땅을 파가지고 함께 거기다가 안치를 해놨어요. 그게 7,000이라는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숫자를 다 합치니까 대한민국의 자유를 위해서 이렇게 목숨 바쳐 희생하신 분들이 여기에만 165,000여 분의 바로 묘비와 위패 이렇게 모셔져 있다는 거예요. 전국에 보면은 뭐 대전현충원도 있고 제가 엊그제는 전라북도 임실에 다녀왔습니다. 임실에 갔더니 임실 호국원이 있어요. 그 조그만 동네. 등등 다 합치니까 한 몇 분이 6.25 동란 때 전사하셨을까요? 국방부 자료에 의하면 27만 1320명입니다. 3년 1개월 이틀 동안 1129일 되는 이 짧은 기간 동안 이 꽃다운 나이의 젊은 청년들이 전사하신 거예요. 전사.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숫자입니다. 우리 중부전선에 유명한 격전지가 있었죠. 평강, 철원, 김화 이 세 꼭지점을 연결하다 보니까 삼각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유명한 이름이 하나 그래서 탄생하죠. 그 이름이 뭐예요? 무슨 삼각지? 철의 삼각지가 돼요. 철의 삼각지. 영어로는 아이언 트라이앵글이에요.
왜 이 어마어마한 수원 땅덩어리의 3배가 되는 어마어마한 지대거든요. 도시가 3개가 들어갈 수 있는 어마어마한 땅 전체를 철의 삼각지라고 했을까요? 아이언 트라이앵글. 왜 많고 많은 이름 중에 그냥 삼각지가 아니라 철의 삼각지예요. 포탄이 하도 많아서. 그렇죠. 예. 그 당시에 찍은 사진입니다. 6.25 동란 때 포탄의 이 탄피가 얼마나 많은지, 이 넓은 수원보다 3배나 되는 넓은 땅덩어리 어디를 가든지 뭐가 밟혀요? 탄피가 밟히는 거예요. 탄피가. 예. 그래서 이름이 철의 삼각지로 이렇게 명명이 된 겁니다. 그 중에 아주 유명한 바로 격전지가 이 고지가 되겠습니다. 맞춰보세요. 이 고지가 무슨 고지일까요? 백마고지입니다. 백마고지. 6.25 동란 때 찍은 사진이에요. 최근에도 제가 다녀왔는데 지금은 어렴풋이 흔적만 보입니다. 당시에 팠던 참호죠. 1952년 10월 6일에서 15일 동안 10여일 동안에 계속해서 벌어진 바로 격전이 백마고지 전투가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철원 평야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산 꼭대기에서 찍은 사진인데 얼마나 평온하고 비옥해 보입니까? 근데 이 땅이 지금부터 69년 전 시계바늘을 돌린다면 이 땅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렇게 이 땅을 지키기 위해서 국군이 싸우다가 부상병 치료를 받는 유명한 사진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일들이 여기에서 벌어졌다는 거죠. 최근에 제가 이 두 분을 만났어요. 제기동에 가면은 한약을 파는 그 약전 시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골목골목 들어가서 지하에 들어가니까 아주 비좁고 음산하고 이렇게 환하지도 않아요. 형광등 몇 개 이렇게 달려있고 빛도 아주 침침하고, 그리고 좁은 공간에 이 어르신이 회장님이에요. 백마고지 전후회 회장님. 혼자서 우편물 우표를 붙이고 있더라고요. 이분을 만나서 한 3-4시간 정도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 어르신도 같이 만났고, 그래서 식사도 대접하고 선물도 드리고, 그리고 봉투에다가 또 얼마 담아가지고 드리기도 하고, 나름대로 보온 행사를 그렇게 했습니다만 참 가슴 아팠던 것이, 여러분 생각에는 이분이 백마고지 전투 뿐만 아니라 여러 전투에서 아주 굉장히 큰 활약을 하시는데, 또 우리 어르신도 또 부상을 당하셔서 몸에 총탄 자국이 있으시고 그러신 분이에요. 국가로부터 한 달에 얼마나 받을까요, 이분이? 25만 원. 또 맞춰보세요. 25만 원. 우리 교수님은 또 8만 원. 8만 원 받습니다. 8만 원. 마이 갓. 그것도 10년 전부터 5만 원으로 시작했어요. 이분이 지금 90입니다. 거의 80세가 됐을 때 그때로부터 5만 원씩 받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1,000원씩 또 2,000원씩 조금씩 증액이 돼가지고 지금은 8만 원을 받아요. 목돈 안 주죠? 목돈 없습니다. 1억 역짜리. 그게 다예요. 1년에 한 번 백마고지 그 기념행사 때는 보훈처에서 뭐 할까요? 화환 하나 보내기 끝이에요. 해주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 아무도 안 찾아와요. 국방부나 보훈처 관계자분들 누구도 안 찾아옵니다. 예? 이분들이 어떻게 운영할까요? 지하에 이 조그만 이 정도 공간도 안 돼요. 근데 한 달에 임대료가 90만 원이에요. 90만 원. 근데 후원하는 분들이 후원 이사가 9명이에요. 다 할아버지들입니다. 다 역전의 용사들인데 한 분당 얼마씩 낼까요? 10만 원. 회비가 3만 원입니다. 상부 27 가지고 어떻게 운영합니까? 그러니까 여러 전국에 있는 회원들이 있잖아요. 회원들이 다 조금씩 뭐 5천 원이고 뭐 만 원이고 이렇게 내서 그렇게 겨우 운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예? 여러분들 이런 분들 이제 우리가 그냥 이렇게 이런 얘기를 듣고 여러분 끝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 어르신 포함해서 4분을 모시고 3월 19일 오전 11시에 백마고지역으로 전국에서 집결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화요일
1일 격전지 탐방을 할 거예요. 참전용사 이 네 분과 함께하는. 그래서 이분들이 직접 싸웠던 그곳으로 모시고 가서 생생한 증언들을 우리 영상에다가 그거를 기록 자료로 남기려고 해요. 제가 이분들을 찾아냈을 때가 1월 초였어요. 어르신 누가 찾아오는 분 있어요? 방송사, 언론사? 아무도 없어요. 근데 최근에 누가 있어. 어디서 왔습니까? 일본 NHK에서 왔대요. 이게 10월에 있었던 전투인데 1월인데 NHK에서 이거 다큐멘터리를 찍겠다고 와가지고 며칠 동안 이분 데리고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까지 막 격전지 가서 다 생생하게 다 취재를 한 거예요. 우리는 아무도 없어요. 관심 갖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돌아가시면 어떻게 돼요? 이제 연세도 90인데 이분에 대한 영상이 딱 하나 있어요. 유튜브 보니까 20분짜리예요. 그거 가지고 되겠습니까? 하실 얘기 얼마나 많은데. 이분이 여기 적십자병원에서 그 당시에 근무를 했었는데 김일성이가 6.25 개전 초기에 적십자병원에 와가지고 그 인민군들 부상병들 위로하고 위문하고 가는 거를 직접 눈으로 본 사람이에요. 마이크가 소리가 안 나는데. 예. 고쳐주십시오. 이거. 이게 바로 이제 당시에 백마고지 전투 끝나고 나서 찍은 사진, 중공군들입니다. 시체네? 예, 다 시체. 이런 걸 다 본 거예요. 아까 그분들이. 국군이 808명 전사했어요. 중공군은 8,234명. 예, 뭐 10배 차이죠. 예, 여러분들 제가 엊그제도 임실에 갔더니 백마고지 그 당시 전투 때 포대원으로 계셨던 박막동 할아버지를 만나고 왔어요. 그 할아버지 만나러 임실까지 잘 다녀왔는데 그 할아버지 또 내려가니까 갑자기 몸이 안 좋아하셔가지고 병원에 입원하셔가지고 또 병원까지 쫓아가서 인터뷰도 하고 또 보훈 행사도 하고 또 누구도 가서 그분한테 보훈 행사를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전화도 하자.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있는 도 없는 도 다 긁어 모아서 봉투에다가 넣어서 식사도 대접하고 그랬으면 좋았는데 몸이 안 좋으시니까 그건 안 되고 이런 일을 누군가 해야 되지 않겠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목회하시는데 그런 시간이 되냐고. 시간이 안 되죠. 그러나 시간을 내는 거예요. 재정이 됩니까? 재정이 안 되죠. 그러나 긁어 모아서 가는 거예요. 누가 후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주변에 많은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중요한 일이에요. 해야죠. 중요한 일 하시네요. 그거 해야 됩니다. 누군가는 해야 됩니다. 본인은 안 해. 자기는 안 움직여. 그럼 어떻게 돼요? 이분들은 내일 돌아가시는데 5년에서 10년 사이에 다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저는 목표를 5년에서 10년 사이에 적어도 이런 분들을 적어도 한 분씩은 더 어떻게 해서든지 만나자. 어떻게 여차저차 연결만 되면 그렇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왜 자유의 소중함을 모를까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자유의 소중함.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첫 번째, 자유의 교육을 받아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자유의 역사. 자유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공부를 해본 역사가 없으니까. 미군적이 갖다 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군적이. 양키들이 자유민주주의 하나 갖다 줬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모르는데 미국으로부터 왔는데 그 역사 어떻게 해서 흘러왔으며 오늘의 자유민주국가 됐는지를 알 리가 없죠. 그 역사를 누군가 가르쳐줘야 되는데 배워본 사례가 없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고 또 하나가 있다면 저는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이 자유의 역사가 훼손되었어요. 왜곡되었습니다. 사실상 자랑스러운 위대한 역사인데 이 역사가 태어나지 말았을 그런 나라로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감사를 모르는 거예요. 오히려 대한민국 아예 태어나지 말았을 나라다라고 그냥 악담에 가까운 그런 온갖 매도를 지금까지 이 대한민국이 지금 당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엊그제 갔다 온 얘기 또 따끈따끈할 때 얘기해야죠. 이게 어딜까요? 이 전라북도 임실입니다. 임실에 갔더니 이 조그만
몇 단위쯤 됩니다. 차 몰고 다니면 뭐 거기가 거기예요. 근데 이 임실이라는 곳에 꼭 가봐야 될 곳이 한 7군데가 있더라고요. 한번 나중에 팀을 이끌고 한번 꼭 가보고 싶은 데가 임실이에요. 그래서 저 혼자 이번에 갔다 왔는데 어떤 분들이 또 차량으로 또 수고해 주셔서 하여튼 편하게 잘 갔다 왔습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임실의 파출소 옆에 바로 이상한 형체의 이게 정체모를 이상한 게 하나 있죠. 이게 뭘까요? 교수님 혹시 가보셨어요? 저거 양밀 있는 건 양밀 학살탄이에요? 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니에요? 아닙니다. 네. 곡식탑? 아닙니다. 참고로 요 보이는 이게 가려졌는데 여기가 회문산입니다. 회문산. 회문산은 여러분 남북은 영화 아세요? 네. 남북은 영화의 바로 배경이에요. 여기가 빨치산 사령부 바로 건물 있었던 곳이 저 회문산입니다. 837m예요. 험준한 산세가 아주 굉장한 험악한 그런 산악지대인데 여기에 바로 이 빨치산들이 은신처를 두고 여기서 사령본부가 여기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대표적인 산이 백년산, 한 700여 미터 되는. 그러니까 양쪽 산 사이에 마치 갇혀 있는 듯한 형국이에요. 이 임실면이. 그래서 해방 이후부터 유교동란 지나고 한 1954년까지 상당히 많은 지역 주민들이 여기서 학살을 당했어요. 누구에 의해서? 빨치산들에 의해서. 예. 근데 역사가 많이 왜곡되는 걸 보고 기가 막혀가지고 제가 자료에 보면은 뭐 수치는 좀 차이가 있지만 1200여 명 정도 지역의 양민들이 사망을 했습니다. 왜 그분들은 죽어야만 했을까요? 이 빨치산들의 여기 은신처에서 밤만 되면 막 내려와 약탈하고 뭐 어떤 때 뺏어가고 또 살인도 자행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빨치산들의 이 출몰을 막기 위해서 만든 것이 바로 이 막루입니다. 막루. 지역 자치 방위대원들이 만든 거예요. 성금을 모아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1층, 2층, 3층 구조로 되어 있어요. 1층에는 탄약을 저장하는 저장소고 2층은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잠도 잘 수 있고 또 3층은 이제 망을 이제 보는 보초대가 되겠죠. 그 안에 이제 저 뒤로 가면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지금은 해안이 이제 이렇게 뚫려 있습니다. 아예 그냥.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내려가셔서 보실 수 있으면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차를 몰아서 조금 다른 데로 갔더니 여기가 바로 회문산입니다. 굉장히 높은 산이에요. 이거는 일제시대부터 지금까지 그대로 보존되고 있는 다리입니다. 다리. 그래서 여기 회문산에서 빨치산들이 출몰하면 요 임실 쪽으로 해서 여기가 다리를 건너가게 되면 강진면이라고 있어요. 들락날락하면서 약탈행위를 한 거예요. 감사하게도 이게 그대로 보존이 되고 있어요. 아주 잘 만든 다리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사진을 왜 보여드리냐, 2005년 5월 28일에 이게 무슨 사진인지 혹시 아세요? 세간에 한번 충격을 줬던 뉴스가 있었어요. 전라북도 임실의 어느 고등학교에서 선생이 전교조예요. 학생들 180명을 이끌고 회문산에 사령부 그 터 있지 않습니까? 거기로 가서 빨치산 추모제를 했어요. 예, 이거는요 하루 이틀이 아니라 오랫동안 특히 3월이면은 빨치산 추모제를 많이 해오고 있는데 그 바로 그때 북한에 보내는 무슨 편지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이런 식으로 사상학습을 시킨 거예요. 오랫동안. 그래서 저기 중턱쯤 가면은 이런 자리에 자 2011년에 회문산 역사관이라는 거를 만들었어요. 이거는 이제 제대로 된 역사관이에요. 하도 추모제를 많이 하니까 이거 시끌시끌하실 거 아니에요. 뭐 여러 가지 여기 언론에 이게 공개되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그래가지고 굉장히 지탄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2011년에 역사관을 여기다가 이제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빨치산의 역사를 제대로 기술하는 그런 이제 전시관을 만들었는데 문제는 제가 들어가서 보니까 세상에 너무 이렇게 빈약할 수가 없어요. 제대로 좀 투자를 좀 해서
만들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들어가서 보면 뭐 진짜 말지산에 관한 거는 딱 하나. 나머지는 뭐 옛날 무슨 조선시대 이야기도 나오고 뭐 옛날부터 이렇게 내려져 오는 무슨 옛날 역사들 그런 얘기들을 이렇게 거의 대부분은 마지막에 빨치산의 얘기 딱 한 부분만 그게 전부입니다. 예, 굉장히 실망하고 제가 데려왔어요. 자, 이 터가 바로 빨치산 바로 사령부가 있었던 바로 장소가 되겠습니다. 이런 탐방을 이제 네거티브 탐방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썩 내키지는 않지만 그래도 필요합니다. 자, 자유의 역사를 우리가 공부를 안 해왔어요, 그동안. 그래서 이 자유의 소중함을 모르는데 자유의 역사를 7단계로 한번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언제 한번 우리 교수님이나 어떤 정말 이 자유애국 진영 안에서 좋은 책들이 지금도 많이 나오지만은 이 자유에 관한 이 내용들을 가지고 좀 이 자유의 교육을 많이 좀 강의를 통해서도 많이 전해줘야 되겠고 또 책을 통해서도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우쳐주는 좋은 서적들이 많이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들 시중에 후 시리즈라고 있어요. 후 시리즈. Y 시리즈 말고 후 시리즈라고 하는데 거기 보면은 거기에 롤 모델로 우리 학생들한테 제시하고 있는 위인들이 누군지 아세요? 첫 번째 마르크스입니다. 책 하나가 마르크스 얘기예요. 또 누가 있죠? 시진핑, 모택동, 호치민 다 공통점이 누구예요? 공산주의자들입니다. 예. 지금 그런 상황까지 된 거예요. 지금. 자유의 교육은요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7단계로 이렇게 나눕니다. 첫 번째 자유의 태동. 그 전에는 뭐 볼 것도 없어요. 항상 반만 년 동안 우리는 자유가 없는 그런 오랜 세월을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러다가 구한말 시대 때 이제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이 땅에 자유가 태동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일제시대가 이제 찾아오죠. 그나마 있었던 소수의 그 자유마저 다 빼앗긴 시대가 일제시대예요. 그 다음에 해방 후 3년간 과정을 거쳐서 드디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건국이 된 거예요. 48년 8월 15일에. 자유의 시작이죠. 그러나 자유가 시작되었다고 끝이 아니죠. 나라가 무너질 만한 그런 위험천만한 상황들이 계속 옵니다. 제주 4.3, 공산폭동과 여수 14인대 반란에 이어서 6.25 동란까지 한 5년 동안의 호국투쟁의 역사 가르쳐야 됩니다. 이거. 다섯 번째 자유의 축복의 이 기간. 지금 우리가 바로 그런 시대를 살고 있죠. 번영과 발전의 역사예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여섯 번째 자유의 완성 단계가 와야 한다는 거예요. 자유의 완성 단계는 바로 통일 한국이죠. 6.15 14선언이 지향하는 연방제 통일이 아니라 오로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에 의해 8천만 결례가 하나가 되는 통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 그런 날이 와야 돼요. 이게 자유의 완성 단계. 그 다음에 마지막이 뭘까? 자유의 사명. 이게 우리 5,200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너나 할 것 없이 지역과 계층, 세대를 초월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하나가 되어야만 하는 바로 우리 대한민국을 향한 바로 사명이 되겠습니다. 이게 뭘까요? 기독교 용어로 말한다면 선교한국이죠. 글로벌 선진한국이 되겠죠. 그래서 전 세계에 사실은 자유가 없는 나라들이 태반입니다. 그런 나라들에게 우리가 나아가서 연해주나 가깝게는 동북 삼성이나 몽골이나 중국, 러시아, 중앙아시아, 백투 예루살렘까지 어디 한번 보세요. 제대로 된 나라가 있어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가 제대로 작동하는 나라가 있냐 이거죠. 아시아권 이렇게만 봐도 그런 나라들에게 가서 우리가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 누렸던 이 자유의 축복을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 용어로는 또 선교하고 그들을 또 구원하고 그런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우리 한국을 향한 바로 사명이 되는 거예요. 시대적인 사명, 역사적인 사명. 우리는 또 기독교 용어로 말한다면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한 이 나라를 향한 국가적인 바로 사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멋있지 않아요? 감동이 안 되세요? 여러분 강의를 들을 때 이게 오래 남는 비결 하나를 가르쳐 드릴게요. 반응을 잘 하시면 돼요. 반응을 잘 하시면 여러분
오래 삽니다. 또 기억도 오래 가고. 그런 데서 공부하다가 자유라는 이 단어로 가지고 한번 역사를 분류해보자 했다가 이렇게 해서 한번 7단계로 나눠봤습니다. 구한말 시대 한번 오늘은 구한말과 일제시대까지 한번 해보는 걸 하겠습니다. 자, 이건 이제 노비들의 그림이 되겠습니다. 구한말을 상징하는 여러 사진이 있는데 어떤 사진을 표지 사진으로 정할까 하다가 제 눈에 이게 딱 들어오더라고요. 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좀 편견과 우리의 오해가 있는데 구한말 그러면 우리는 항상 드라마 사극을 너무 많이 봐가지고 사극이 다 배려버렸어. 사극에 나오는 사람들 어때요? 얼굴이? 비교해보세요. 이런 얼굴 봤어요? 사극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다 허옇죠. 다 잘 먹어가지고 그 연예인들 다 보면 그렇게 해서 막 주인공 세우고 그러는데 난 좀 마음에 안 들어. 애들이 그거 보고 무슨 생각 하겠어요? 야, 우리 조선시대 때 야, 살만했네. 헬조선이라고 가르쳐줘야 되는데 헬조선이 아니에요. 완전히 먹는 거 또 뭐 보니까 뭐 굶는 사람도 없는 것 같고, 그죠? 아니 굶는 사람이 막 세웠거든요. 얼마나 비참했는데요. 노비들의 이런 실상들 뭐 제대로 그린 사극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참 잘못된 거예요. 이게 좀 사실에 좀 기초해서 좀 잘 만들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구한말 역사 이해를 위한 필독서 몇 가지 한번 올려드렸습니다. 사극을 보면 안 되고요. 이 책을 봐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실상을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멜티 노블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전태프 선생님, 뭐 김낙한 우리 목사님이십니다. 이렇게 또 김학은 우리 이 연세대학교 교수님, 손세일 박사님의 이 책은 참 너무 좋은데 아쉽게도 책이 없습니다. 예, 시중에 이 책이 지금 없어요. 왜 없을까요? 이게 1권부터 7권까지 있어요. 한지일이 15만 원입니다. 누가 사갑니까? 책이 또 이렇게 두꺼워요. 그래서 지금 온전하게 한질은 지금 어디도 없어요. 낙고는 돌아다닐지 모르지만 저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딱 샀을 때 그때 마지막 한질 남은 거였어요. 그래서 손세일 박사님한테 전화했어요. 박사님 찍어내야 되지 않겠습니다 했더니 좀 더 찍어내야 되지 않나요? 그랬더니 수요가 없는데 어떻게 찍어냅니까? 응? 요즘 뭐 책도 안 읽는 시대인데 조금만 것도.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렇게 보물 같은 책들이 안 읽히지고 있다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누가 이런 걸 읽습니까? 독립정신 이렇게 풀어서 읽기 쉽게 썼는데도 이 독립정신 이런 책도 아니고. 예. 자, 하여튼 이런 책들을 좀 총망라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구한말 시대 때 우리 당시 조선의 모습을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어요. 좋은 단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예. 불결하다, 뭐 선교사님들 얘기는 그래요. 어디를 가든지 다 최악이다, 최악이다. 부산에 갔더니 세계에서 제일 더럽다. 서울에 갔더니 서울이 제일 더럽다고. 다 그래요.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이 얘기는 뭐 시간이 없으니까 지나갑니다만 이사벨라 비숍의 조선과 그 이웃 나라들 그 책을 보시면 그 정말 충격적입니다. 예, 뭐 이런 것들 한번 참고하시고 게으르다, 무기력하다, 부정부패, 미신, 가난, 각종 질병, 천연두, 콜레라. 정말 헬조선입니다. 헬조선. 아까 그 책들만 봐도 야 믿을 수가 없는 그런 아주 처참한 상황들이 거기 잘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따로 있었죠. 그게 뭘까? 그게 바로 자유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외적인 이러한 처참한 상황도 문제지만 사실상 이 자유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이 자유가 반만년 동안 이 땅에는 실종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여기는 어딜까?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이에요. 연해주입니다. 연해주입니다. 연해주의 저녁 노을에
광경이 너무 멋있더라고요. 제가 차를 타고 가다가 잠깐 내려서 찍은 사진이에요. 가도 끝이 없어요. 이 땅에 누가 왔을까요? 구한말에 이사벨로 비숍이라는 영국이 나온 세계적인 지리학자가 여기에 방문합니다. 우리나라를 쭉 방문하다가 그냥 고국으로 돌아간 게 아니라 야 연해주에도 우리 한인들이 있다는데 그래도 한번 어떻게 사는지 한번 구경하러 가자. 연해주를 방문하는데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1897년이에요. 연해주에 한국인들이 당시에 몇 명 살았어요? 16,000명에서 18,000명. 당시 러시아 정부는 한인들에게 완전한 자유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일정한 자유를 허락했어요. 대표적인 게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 소유권을 인정해줬어요. 그래도 일정의 자유를 허용해줬어요. 그래서 마음대로 거기서 농사를 짓도록. 그러면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한국에 있을 때 나는 한국인들을 세계에서 제일 열등한 민족이 아닌가 의심한 적이 있다. 그들의 상황을 가망없는 것으로 여겼다. 그러나 이곳 프리모르스크, 연해주입니다. 당시엔 그렇게 불렀습니다. 연해주에서 내 견해를 수정할 상당한 이유를 발견하게 되었다. 이들은 대부분 기근으로부터 도망쳐 나온 배고픈 난민들에 불과했다. 근데 이들은 지금 가난해요? 잘 살아요? 엄청 잘 살고 있어요. 이들의 번영과 보편적인 행동은 한국에 남아있는 민중들이 정직한 정부 밑에서 그들의 생계를 보호받을 수만 있다면 천천히 진정한 의미의 시민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나에게 주었다. 무슨 차이가 있죠? 한반도에 존재하는 한국인들과 연해주에서 사는 한국인들의 차이가 뭐예요? 자유가 있었느냐 없었느냐의 차이인데 이렇게 하늘 땅 차이더라는 거예요. 또 자칫 또 경찰대를 조직해서 치안도 다 자기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얼마나 깨끗하게 도시를 만들어놨는지 아주 감탄할 정도예요. 아주 위생 상태도 너무 끝내주고 이 사람들이 한국인들이 맞나 싶을 정도로 아주 막 놀란 건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알아봤더니 자유에 바로 그 비밀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유. 일정한 자유를 주니까 이렇게 정말 훌륭한 그렇게 마을을 가꾸고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연해주의 이 한인들의 삶은 오늘날 자유 대한민국의 원형이자 미래 통일한국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앞으로 한반도 이 헬조선이 앞으로 어떻게 바뀌어야 될 것인가 연해주가 이미 보여준 거예요. 구한말 시대 때. 여러분들 이거 처음 듣죠? 네. 네. 이 증언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체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체제가. 저를 한번 따라합시다. 체제는 가장 중요하다. 네, 정말이에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 IQ가 160, 170 소용없어요. 북한에서 태어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죽는 거 아닙니까? 체제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유민주주의 이 체제에서 태어났다. 좀 사람이 좀 부족해 보여도 이 체제 안에서 살다 보면 함께 성장하는 거예요. 같이. 상향 평준화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곳에서는 어때요? 함께 같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함께 망하는 것입니다.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거를 이분이 깨달았다는 거죠. 자, 안타깝게도 구한말은 헬조선이었습니다. 그 핵심은 지독한 신분제, 바로 제도 때문이었어요. 지독한 신분제. 불결하고 더럽고 가난하고 굶어 죽어가고 또 조선시대 때는 518년 동안 뭐 굶어 죽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이 사람의 인육을 뜯어먹었더라. 이게요 매년마다 있어요. 세종대왕 때는 없을 것 같아요. 세종대왕이 그렇게 잘 다스렸다고 해도 굶어 죽은 사람이 속출했어요. 체제 때문입니다. 누가 잘 다스리고 못 다스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체제가 바뀌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반만년 동안 우리는 지금까지 온 거예요. 마지막 황제가 누구죠? 고종황제죠. 순종 그러는데 고종 때 나라를 일제히 빼앗겼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실제 그렇고 고종황제가 1897년에 이 아관파천 이후에 경운궁, 덕수궁이죠. 덕수궁으로 와서 대한제국을 수립한다고 하면서 대한제국을 선포하죠. 이제부터 조선이 아니라 대한제국이다. 그러면서 헌법에 해당하는 국제를 제정하는데 그러면 좀 제대로 좀 만들지. 2조 3조가 뭐예요? 2조. 대한제국의 정치는 뭐예요? 만세불변의
전제 정치다라고 딱 규정하고 있잖아요. 대황제께서는 무한한 군권을 향유하시니 누가 생각납니까? 북한의 김정은이가 생각나지 않아요?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차이가 없는 거예요, 이거. 또 실제로 이랬고, 예? 백성을 생각한 황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그 민낯을 알면은 정말 오래 자빠진다니까요. 황제와 함께 극소수의 양반들, 이들이 거의 대다수의 민초들의 백성들의 예? 삶을 지배하고 군림하던 시대. 이게 바로 구한말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양반들이 몇 프로나 됐을까요? 메티노블의 책을 보니까 3%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이승만의 독립정신을 보니까 당시에 1000명의 백성들 중에 양반은 1명이었더라. 그 얼마나 극소수입니까? 예? 이 사람들은 농노라고 그랬어요. 농사를 짓는 노예들이었죠. 노예. 대다수의 바로 쌍놈, 천민들 소개하면은 정말 불쌍한 사람. 이들이 누굴까요? 노비죠, 노비. 예. 조선시대 때 노비가 얼마나 많았을까요? 15, 16세기가 노비의 전성시대라고 그래요. 양반 관료들 아무리 비관발칙이라고 해도 평균 몇 명 이상을 가졌어요? 노비 100명을 건드렸습니다. 노비 100명. 이거는 세계적인 기록입니다. 이거는. 이맹현, 정삼푼도 직급도 높은 게 아닌데 몇 명의 노비를 거느려요? 758명. 758명. 이거 굉장한 기록입니다. 근데 이것도 기가 막힌데 세상에 와요. 판서와 정승급의 고관대적들은 최소 몇 명? 최소 아무리 못 가져도 1000명이야. 1000명. 노비가. 예? 세계 역사의 넘버원은 세종의 5번째, 8번째 왕자입니다. 노비가 몇 명? 1만 명이지. 1만. 이거 아셨어요? 예? 그리고 너무 많으니까 또 폭동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지방에 분산 배치를 해놨어요. 예. 서로 자기들끼리 뭉치면 또 큰일 날 수 있으니까 분산 배치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관리를 했어요. 노비 1만 명이 여러분 이게 보통 숫자가 아니잖아요. 예? 17세기 경상도 전체 인구의 42%에서 64%가 노비야. 1663년에 서울, 제가 상암동에 사니까 그 옆에가 다 아현동, 가자동, 합정동이거든요. 세 동네 합친 숫자가 인구가 2374명. 노비는 몇 프로? 73%예요. 73%. 제가 만약에 이때 태어났으면 나는 신분이 뭐였을까요? 노비이지, 노비. 양반은 꿈도 못 꿨을 거예요. 73%에 73%. 사극 만드시는 감독님들 계시면 제발 좀 현실을 좀 직시하시고 좀 사실에 기초해서 제발 좀 만들어주세요. 이 노비가 얼마나 비참한, 아니 노비는요 인격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어요. 재산 상속 문서의 제1순위가 노비를 몇 명을 거느렸느냐, 그렇게 노비를 먼저 기재를 했어요. 그리고 땅 몇 마집이냐, 물건이었어요. 물건. 이름도 없죠. 우리 옛날에 사극에 보니까 그 노비 관련된 그 사극 하나 제가 기억나는데, 노비 이름이 뭐예요? 소금개. 예, 돌쇠도 있고, 큰 등치가 큰 노비는 마당새, 호리호리한 우리 노비는 뭐라고 그래요? 소금개. 소금개가 무슨 뜻이에요? 근수가 덜 나가는 강아지. 그게 소금개. 사람이 소금개야, 소금개. 야, 근수가 덜 나가는 이 강아지야, 일로 와봐. 응? 야, 참. 그게 헬조선 아니에요, 헬조선.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 방금 한 내용을 내가 나니까 작은 아이가 아닙니다만, 네. 이걸 설명을 잠깐. 네. 여러분 오랫동안 교육을 받아왔는데, 네. 그래 이런 내용을 보면은 아주 충격적입니다. 근데 이런 교육을 왜 학교에서 안 시키는 거예요? 아니 그겁니다. 예. 정말 놀랐습니다, 사실은. 그래요. 예. 맞습니다. 놀랐어요. 학교에서 이걸 왜 안 가르칠까 진짜? 응? 지금이 헬조선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헬조선 그러면 니네들이 헬조선이 뭔지 알아? 나와 함께 타임머신을 타고 한번 한 120년 전으로 가보자.
헬조선이 어떤 곳인지 내가 지금 맛을 보여줄게. 그래서 이걸 얘기해주면요, 학생들이요 놀래 자빠집니다 진짜. 응? 학교에서는 진짜 한 번도 들어본 얘기가 아니거든요. 여러분들도 처음 듣는 얘기 많죠? 7만 명이 들어보셨어요? 세상에. 세계적으로 노비의 이렇게 가장 전성 시대가 사실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 어느 나라 치고 이렇게 노비를 많이 거느린 나라가 없거든요. 미국 같은 뭐 흑인 노예 뭐 이렇게 했다고 그러지만 많아야 100명도 안 됩니다. 100명. 응? 황희정 승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황희정 승. 노비 있었어요. 황희정 승도 있었고. 네. 예. 또 저 이영훈 교수가 쓴 저 세종은 성군이었는가? 세종은 성군인가? 네, 그때도 그 세종대왕 시절에 저 조선 인구의 30%가 노비였다고. 예. 완전히 맞습니다. 그저 세속하도록 노비. 맞아요, 교수님. 예. 이영훈 교수님의 세종은 성군인가 꼭 여러분들 그 읽어보십시오. 강추합니다. 그. 예. 저희 어릴 때 이렇게 큰 집에 가면 노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 어릴 때도 저도 60 중반 조금 넘었거든요. 그때가 60년대. 그때쯤 됐던 거. 그쵸? 아 그래요. 그래가지고 뭐 아씨 우리한테 이랬던 거 예. 같아요. 참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그때 어릴 때. 맞아요. 저도 얼마 전에 60년대에 노비가 있었다라는 얘기를 제가 얼마 전에 들었어요. 있었어요. 우리도 두 사람 있고요. 예. 어떤 분 제가 인터뷰하다가 우리 집에 머슴이 있었어요 그러더라고요. 먼 서방이래. 애기들도 그거 보고 먼 서방이래 할아버지 아니거든요. 모습하고 노비하고 틀리죠. 그러니까 예, 그래도 예. 좀 예, 구분은 돼야 되겠지만 어쨌든 그 영조 시대 때 영조 때그 영국에서 이야기하기로는 성군은 영조다. 왜냐면 자기 엄마가 무술이 아니까 영조 엄마가 무술인데 이제 뭐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그 애가 나니까 굉장히 열등감시던가 봐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왕이 돼가지고 그때부터 노비 해방을 좀 시키려고 처음으로 영조가 그랬기 때문에 영조가 성군이다. 그런 이야기가 하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는 아주 그냥 지역적인 한국 역사 부분인데 왜 그렇습니까? 유리 때문에 그렇습니까? 불교 때문에 그렇습니까? 성명 때문에 그렇습니까? 근본적으로 노비의 전성시대를 가져온 장본인이 누굴까요? 세종. 세종대왕입니다. 아 세종이었어요? 예. 세종대왕이 등극하면서 여러분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는데 오늘 이거는 지금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이거는 금방 지나가야 되는데 노비 고소 금지법을 만들었어요. 세종대왕이 만들었으면 노비 고소 금지법. 예를 들어 당시에 주인들이 노비를 막 개패듯이 막 장사로 때리고 죽이고. 뭐 때리는 건 기본이고요. 막 죽어나가도 그 다반사였거든요. 늘 일상 있는 일이었어요. 너무 많이 죽어나가니까 노비들 그 이제 인권 문제가 이제 심각한 상황 아닙니까? 노비들이 아니 관가나 이런 데 가서 제발 좀 살려달라고 주인이 나를 막 죽이려고 와. 그럼 만약에 주인을 막 고소를 할 경우 어떻게 될까요? 그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세종대왕 정도면은 노비 편을 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응? 죄를 지어서 뭐 두드려 맞는 것도 아니고 말도 안 되는 뭐 죽일 이유가 아닌데 막 죽이지를 않나 막 저렇게 너무 가혹하게 고문을 하듯이 막 그러니까 세종이 봤을 때 세종 같으면은 그거를 분명히 규제하고 막 법령했을 텐데 노비 고소 금지법을 만들었어요. 앞으로는 주인을 고소하는 노비들은 교살에 처하노라. 목을 졸라 죽인다라는 거죠. 예. 뭐 그런 것도 있고 하여튼 요 얘기는 시간이 요 얘기는 그냥 지나가겠어요. 예. 세종은 성군인가 거기에 보면은 노비의 전성 시대를 가져온 중요한 제도를 만들어요. 이게 바로 종부법을 이제 폐지하는 세종 아버지 태종이 그 양반 총각하고 노비 처녀가 눈이 맞아서 서로 사랑해서 결혼을 해. 그러면 그 자식 때부터는 다 신분이 상승을 해서 노비에서 탈출할 수가 있어요. 자식 때부터는 양반이 되는 거예요. 좋은 제도예요. 근데 그거를 폐지시켰어요. 예. 결혼 자체도 금지시켰어요. 그래서 15, 16, 17세기에 노비가 갑자기 급증하게 되었더라. 그렇습니다. 하나만 묻겠습니다. 예. 이게 노비 쌍놈들 제도가
내가 70이 훨씬 넘었는데 내 때는 본 적이 없거든요. 도시로 사는 언제 노비제도가 없어졌습니까? 언제가? 노비제도요. 네. 노비제도는 9만 말까지 계속 있었습니다. 근데 일찍 때 들어와서 없으니까 공식적으로는 감옥경장 때 문서는 없앴는데 네. 사회적으로 계속했었죠. 가보경장 물론 했지만은 반세기 동안 계속 유지가 되다가 이승만 대통령께서 농지개혁을 하면서 일제 때는 있었어요. 아니요, 실제 그래도 일제 때 드문드문 있었습니다. 그래도 일본이 그 비쟁인데. 공식적으로는 없었죠. 그러고 이제 한 가지 재밌는 게 네네. 기생제도를 세종장이 확산시켰다고 나오고요. 그런데 좀 제가 웃기는 이야기 정말 그 윤진에 해가지고 하경도를 개척했지 않습니까? 사군육진 최윤덕하고 또 누굽니까? 김종서 장군이 네네. 사군육진을 해가지고 북벌을 갔는데 총각들이 결혼 안 하면은 결혼 안 한 총각들 어떻게 할 거냐? 아무 외지지 않습니까? 네. 혼자 놀방도 없고 내대통이 전혀 없는데 전국에 기생을 모아가지고 그 관아 기생으로 해가지고 외로움을 달래도록 법적 조치를 해가지고 엄청난 기생이 북방으로 갔어요. 이 장가를 간 거하고 로마 병사들은 그 현지체 가가지고 장가를 들어가지고 시민권 주고 그 사람들 자기 끌어들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 새끼 불렸는데 여기는 기생으로 해버리니까 애 문제라든가 이런 종족 문제 이런 것도 아주 뗀 방식으로 그렇게 됐다. 그 기록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국방부 쪽 군사적으로는 만주족이 들어와가지고 우리 군사를 약한 것이 북방가로 결혼을 여지죠. 결혼을 해가지고 하면 더 커지는데 기생으로 해야 되니까 이런 완전 즐기지 그다음 결혼 안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로마군하고 다르다. 게르만족하고 결혼해가지고 이런 거 하고 우리나라 군사에 약한 것이 기생하면 그게 정병이라든가 했던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이 있었다고 지금 군사학자들 제가 좀 연구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네. 자, 책을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은 누굴까요? 백정입니다. 7,000반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노비보다도 더 아래 것들. 바닥 인생들. 예? 일곱 부류의 가장 최하층 계급을 일컬어 7,000반이라고 해요. 백정, 포졸, 광대, 무당 뭐 이런 또 갓바치라고 들어보세요. 갓바치. 가죽으로 신발을 만드는 저 종로가의 연동교회 그 주변이 갓바치들의 바로 마을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등등 그 중에 가장 비참한 사람들이 소잡고 돼지 잡는 백정이 되겠죠. 근데 우리나라 최초의 외과 의사가 백정 출신에서 나온 거 아시죠? 이름하여 박서양입니다. 근데 원래 이름은 봉출이. 되게 촌스럽죠? 이름이 봉출인데 선교사님 만나가지고 나중에 공부를 하게 되는데 옛날에 우리 SBS에서 그 재중원이라는 드라마가 나왔어요. 실명으로 나왔어요. 아니 인생 자체가 맨날 소잡고 돼지 잡으니까 해부는 뭐 최고 아니겠어요? 늘 삶이 해부하니까 소잡고 돼지 잡으니까 사람하고 비슷하거든요. 위장, 뭐 간, 뭐 이 위치들이 다 비슷하니까 공부를 얼마나 더 끝내주겠겠어요. 그래서 아주 수제로 공부 잘해가지고 나중에 우리나라 최초의 외과 의사로 나중에 독립운동 때 만주벌판에 가서 큰 활약을 하죠.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진짜 불쌍한 인생은 누구냐? 이 사람이에요. 누구냐? 시집안간 처녀들입니다. 젊은 여성들. 이거는 왕골로장 가리개였고요. 이거는 쓰개치마라고 해요. 쓰개치마. 대낮에 돌아다니는 사람들은 양반의 그 자제들은 아닙니다. 다 굉장히 좀 신분이 낮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낮에 돌아다닐 때 이렇게 돌아다녔다고 해요. 근데 매트 노블의 조선회상이라는 책을 보면 저녁 8시마다 서울입니다. 지방은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에 서울의 어떤 풍습을 얘기하고 있어요. 서울의 마을마다 대종소리가 꽝꽝 울려요. 몇 시? 저녁 8시마다. 무슨 소리일까요? 교체를 알리는 소리예요. 그래서 바깥에 돌아다니는 남정네들은 어서 집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이거예요. 안에 있는 여인들은 자 자유시간이니까
자, 마음대로 산책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그 8시부터 잠깐의 시간 동안은 자유시간이에요. 그때는 이런 거 안 쓰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 외에는, 그때 빼고는 이거를 쓰고 돌아다니지 않았다가는 굉장히 낭패를 보게 돼 있어요. 그 이명신 여사, 중앙대학교를 설립하신 이명신 여사의 회고록을 보면 전주의 기전여학교 출신이잖아요. 지금으로 보면 중학교 나이인데 이거 쓰개 치마 입고 왔다 갔다 학교에 그렇게 들어갔다가 공부하면 또 이거 쓰고 또 집으로 가고 그랬는데 나 이거 귀찮다고 이거 막 벗어제끼다가 난리가 난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명신 여사라는 분이 중학교 때부터 아주 싹수가 노랬더라고요. 그때부터 아주 개혁적이고 대단했어요. 뭐 일제시대 때 천황의 사진 있으면은 아침 일찍 가가지고 연필로 막 눈 있잖아요. 눈인데다 빵꾸를 내가지고 막 학교가 막 뒤집어지는 일들이 막 일어나는데 하여튼 이명신 여사 이분 참 대단합니다. 이스라엘 여자보다 더하네요. 예. 이승만 대통령이 이명신 여사를 사랑했잖아요. 프로포즈 했잖아요. 근데 거절당했잖아요. 사랑할 만하죠? 아주 굉장히 대단한 여성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러한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인권 그럴 때 가장 사각지대가 여성들이었는데 얼마나 최악이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를 말씀드리면 바로 칠거지약이 되겠습니다. 이게 조선시대 때 오랫동안 내려왔는데 이게 구한말까지 갑니다. 7가지 중에 하나라도 어겼으면 남편 마음대로 해요. 너 나가 그러면 나가야 돼. 이거 보세요. 4번째가 뭔지 아세요? 말이 많은 경우죠. 이혼 사유가 되는 거야. 이혼 사유. 세상에. 위자료도 없어요. 그냥 나가 주셔야 돼. 7번째는 나쁜 질병이 있는 경우. 세상에. 이게 헬조선이죠. 그중 뭐가 헬조선입니까? 이런 망할놈의 세상이 어디 있어요? 말이 많다고? 세상. 질투했다고 너 나가 그러면 나가야 돼? 이 여성들의 인권은요. 이렇게 참 처참했습니다. 그 당시에 자료 하나 소개할게요. 1911년 여인들은 남편들에 의해서 코가 잘리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어요. 이게요 뭐 0.001%의 무슨 사이코패스가 하는 짓거리들이 아니라 어느 곳에 가든지 비일비재했어요. 언더우드가 마을 돌아다닐 때 마을마다 비명소리가 들려요. 여인들의 절규. 코가 잘린 이유가 뭡니까? 왜 코를 잘라요? 마음에 안 드니까. 근데 왜 코를 잘라요? 네. 그러니까 부부싸움인데 부부싸움이 칼로 물베기로 끝내야 되는데 코를 베어버려요. 예. 심지어 발에 불을 질러서 불구자로 만들어놔요. 이게 남편들이 하는 짓거리들이었어요. 응? 세상에. 그래서 서재필 선생님이 독립신문에다가 오죽했으면 이런 얘기 했어요. 세상에 불쌍한 인생은 누구냐? 조선의 여편네다. 여편네. 응? 여인들 그러면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어디 가든지 강의하면 여인들의 이름이 이랬습니다. 조선시대 내내. 첫째, 둘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뭐예요? 또 1순위, 7순위, 8순위. 제가 이제 딸 그만 낳고 아들 낳아라 이거죠. 응? 너 말이야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말이야 이렇게 뼈대 있는 가문에 들어와가지고 너 말이야 아들을 안 낳고 이렇게 계속 딸만 낳으면 어떡하냐. 계속 이제 압력을 주는 거죠. 점점 계속 딸만 낳으면 이름이 심각해지죠. 그만이 땡칠이 종 땡치는 소리죠. 종말이도 있고 종말이. 제일 황당한 게 섭섭이에요. 섭섭이. 여인의 이름이 섭섭입니다. 이거를 선교사님이 번역을 했더라고요. S-O-R-R-O-W-F-U-L sorrowful. 사람의 이름이 sorrowful이에요. 쉽게 말하면 I am sorry예요. I am sorry. 응? What is your name? 그런 거예요. My name is I am sorry가 되는 거예요. I am sorry. 응? 세상에. 어느 문헌을 보니까 난상 끝에 해설을 했어요. 그 엄마가 뭐예요? 그러는 거예요. 아들을 기댔는데 딸입니다. 그러니까 고개를 탁 돌리면서 하는 얘기가 쓸데없는 것이 쓸데없는 것이 나왔대요. 엄마가 세상에. 그랬던 이런 여인들이 선교사님들을 만나면서 인생의 꽃을 피우는 거예요.
여기 있는 이름들은 다 선교사님들이 지어준 거예요. 왜? 세례를 베풀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누구누구의 이름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말순이에게, 금환이에게, 땡칠이에게, 섭섭이에게 세례를 주노라. 이건 누가 봐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야, 이름 바꿔, 이름 바꿔. 이름을 바꿀 줄 알아야죠.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다 바꿔준 거예요. 세례를 베푸는 광경은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세례를 주고 사모님들이 옆에서 물을 떠받치면서 종이 쪼가리를 나눠줘. 이렇게 세례받는 분들한테. 그거를 펴보면 뭐가 나와요? 자기 이름이 거기에 딱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이름 중에 설명 하나 할게요. 도르카. 보이시죠? 이게 성경에, 신약 성경에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름이에요. 구절 많이 하는 아주 훌륭한 여인의 이름이 나오는데, 도르카라는 이름을 1900년에 평양에 50살 난 어느 아줌마가 세례를 받을 때 이 이름을 세례를 받으면서 이제 선물로 받은 거예요. 아, 그래서 이 여인이요, 50년 살면서 이름이 없었어요. 이런 이름도 없었어요. 그래서 얘기하는데 내가 이름 없이 50년을 살아왔대요. 그러면서 근데 예수님 믿고 선교사님 만나서 내가 드디어 이름을 얻게 되었다고. 그러면서 감격해하면서 증언하는 그런 일이 1900년 평양에서 있었습니다. 불과 최근이에요. 반만 년 따지면 불과 최근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 계신 특히 여성분들은요, 정말 오늘 집에 가셔서 꼭 해야 될 게 있어요. 응? 아이고 힘드네, 뭐가 없네, 부족하네, 불평 불만하지 마시고 감사 10,000번을 본명보창 하시게 되는 거야. 아니 남들 통장 다 가지고 있는데 무슨 불만 있어요? 아니 그러면 기독교가 한국의 조선의 여인들에게 자유를 줬네요. 그러니까 신앙 그렇습니다. 예. 핵심 그죠? 선교사님들로 말미암아 여권 신장이 된 거야. 자유. 그럼요. 자유가 들어온 거예요. 저희 할머니가 부잣집 딸이었는데 이름 없으셨어요. 할머니 이름이 뭐예요? 제가 해방 이후에 예. 씨였지. 저 딸을 5명 가지고 있었는데 바쁜데 네네. 거의 재치를 들었거나 이혼해도 여자들 꼼짝도 못했어요. 딸을 계속 낳으면 이혼 사유가 해방도 그렇죠. 첩을 가는 것도 자유고 그 여자가 나가라 하면 나갔어요. 그죠. 해방 이후 이야기도 요즘 첩 가진 사람들이 해방 이후 주변에 다 있었죠. 예. 예. 50년대까지 첩. 그리고 딸만 가져도 이건 이혼해도 꼼짝도 못했어요. 야, 세상에. 해방 이후 이야기가 있죠. 해방 이후에. 예. 저는 지금 조금 전에 이렇게 머리에 여자가 이렇게 쓴 거를 네. 보니까 딱 이슬람이 맞아요. 떠올라요. 그렇죠. 우리나라가 이슬람 같은 똑같아요. 이 차도로 부르카 쓴 여인들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인권도 똑같습니다. 예, 예. 거의 이슬람보다 더 예. 안 좋은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요즘 보니까 아까 구한말 시대 때 소수특권층이 양반이었다면 지금은 민노총, 전교조, 5.18 혜택 누리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그들이 오늘날의 신종 양반 계급입니다. 네? 나머지는 남자. 그죠? 지금 이 시대에 적용해 보자고요. 이렇게 인권 사각지대에 고통당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북한이 가장 최악이죠. 예. 우리나라의 지금 자유가 지금 위기에 있잖아요. 이런. 자, 이분이 누굴까, 이분? 덕성여대를 설립하신 분입니다. 차미리사 박사예요. 근데 태어날 때 섭섭이라고 이름을 엄마 아빠가 지어줬어요. 앞에 6 형제가 다 죽었거든요. 병들어 죽고 조산해서 죽고 그러니까 얼마나 아들이 귀하겠어요. 야, 이번에 아들 낳아야 돼, 아들. 근데 딸이 나오니까 엄마가 아까 얘기한 대로 고개를 푹 돌리면서 쓸데없는 것이 그러면서 이름을 지으는 거예요. 섭섭이다, 너. 에이, 너 섭섭하다. 예. 그랬던 이분이 여기에 가까운데 상동교회 있죠? 상동교회 설립하신 우리 스크랜튼 선교사님이에요. 이분이 세례를 줄 때 이분의 이름을 멜리스라고 이름을 줘요. 멜리스. 아까 여기 멜리스 보여요, 안 보여요? 멜리스가 우리말로 미리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미리사 여사가 그래서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참 안타까운 게
덕성여대 한번 들어가서 제가 탐방을 많이 가니까 들어가려 했더니 금남구역이 돼가지고 못 들어갔는데 지금까지 못 들어가고 있어요. 제발 좀 난 좀 어떻게 해. 난 다른 게 아니라 역사관 좀 이거 보러 왔다고 차미리사 박사 연구하는 사람인데 안 된대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우리 손 대표님이나 우리 여성분들이 좀 가셔서 좀 취재를 하세요. 아니 뭐 아예 안 된대 뭐 아예 뭐 무슨 이유든지 남자는 들어올 수 없대요. 시대가 조선시대. 경비도 여자예요? 경비는 남자일까? 경비. 물어보자. 예,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오늘 요지는 이거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유가 없이는 발전도 없다. 반만 년 동안 우리는 한 번도 잘 산 적이 있다 없다. 없다. 왜 못 살았을까요? 자유가 없어요. 자유가 없어. 체제가 다 신분제도잖아요. 예. 군주제, 왕정제 하에서 민초들은 자유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상식입니다. 아니 3%만 특권 있고 나머지 97%는 자유가 없어. 97% 안에 얼마나 무진장한 잠재력이 있는데 아니 그 자유만 주면 얼마든지 위대한 지도자가 나오고 뭐 과학자도 나오고 아니 백전 같은 아까 자유를 주니까 박사양 같은 최초의 외과 의사가 나오잖아요. 훌륭한 독립운동가가 자유를 주니까 그런 사람들이 나오는데 아니 반만 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빛을 발하지 못하고 그냥 죽는 겁니까? 이게 헬조선이지. 망할 놈의 세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못 살고 나도 못 살고 같이 못 사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이거를 본 거예요. 그리고 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이거였죠. 다 같이 시작. 선교사님들의 참으로 고민은 이거였어요. 저 자유가 회복되지 않으면 신분제도가 저거 무너지지 않고 절대로 구원도 없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본 거죠. 자, 이 땅에 바로 이러한 자유가 없던 헬조선에 자 서양에서 외국인들이 오기 시작하는데 그들의 이름을 일컬어 우리는 선교사라고 그러죠. 선교사. 왜 지금 한국사 교과서에서 이 기독교의 이 중요한 이 비중을 생각보다 여러분들 교과서에서 거의 다루질 않습니다. 이슬람은 18페이지, 기독교는 뭐 2-3페이지밖에 안 됩니다. 그것도 뭐 카톨릭 다 포함해서 2-3페이지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 뭘 얘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근현대사 부분에 있어서 선교사들을 빼놓고 어떻게 자유를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슬람은 무슨 18페이지나 할애해가지고 왜 거기다 실어요? 무슨 홍보책자도 아니고 그렇게 되어